전 세계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게 그야말로 롤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과 비슷한 농업국가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월등한 제조업으로 성장하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는 그런 첨단 산업으로 화려한 변신까지 해냈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보고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정말로 많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이상한 경제 흐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참 성장을 해야 되는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이 3%, 5%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저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행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는 이유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그중 가장 주요한 이유로 인재 유출을 꼽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을 아주 깊숙이 가로막고 있다는 인재 유출. 인재 유출의 문제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또 대한민국조차도 이러한 인재 유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포쇼와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고 또 어떤 나라가 개발도상국인지는 명확히 정의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국제단체 IMF는 개발 국가를 선진국, 신흥국, 또 저소득국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유일한 기관인데요. 즉 여기서 키포인트는 한 가지 포인트에서 완전히 큰 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골고루 가져야만 선진국형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IMF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 기준에 따르면 GDP가 약 28,000달러인 스페인은 선진국형 경제에 포함이 되는데 GDP가 약 5만 달러 가까이 되는 브루나이는 선진국형 경제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선진국과 신흥국 또 미개발국을 정의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선진국인지를 먼저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동남아와 같은 후발주자들이 선진국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흥국과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는데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인재 유출인데요. 인재 유출은 바로 매우 똑똑하고 생산성이 높은 시장경제 참여자들이 더 나은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등지고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지 오래된 국가로 떠나는 과정을 뜻합니다. 베트남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베트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처음 취직을 하게 되면 약 월에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직한다면 한 달에 10배나 혹은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급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물론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보다 훨씬 인구 밀도가 적고 평균적인 생활 수준도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베트남인들은 미국이나 여타 다른 선진국들의 이민이 그들에게 정말 주어진 기회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가 갈수록 선진국들로 이민 가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개인을 넘어서 국가 단위로 생각해보면 이는 한 나라에서 가장 생산적인 근로자들을 잃기 때문에 출신 국가들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런 유능한 인재들은 국가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또 가장 많은 가치를 생산하며 국가를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혁신을 주도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러한 인재들의 경제적 활동이 멈춤으로써 수많은 신흥국들은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이민에 적극적인 젊은 층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국가에 지불하는 가치보다 받아가는 혜택들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육이나 병원 또 공공시설과 같은 그런 비용들을 정부가 다 부담했는데 이제야 사회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외국으로 떠나버리면 그 나라가 떠안게 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적자는 엄청나게 누적되게 되죠. 젊은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간 이후에 이러한 신흥국가들의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령화 현상은 저소득층과 또 신흥국가들의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서비스직 또 사무직 업무가 넘쳐나는 선진국들과 다르게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젊은 노동계층의 노동력에 굉장히 큰 의존을 하게 되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해당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인재 유출 단 하나의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불과 한국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에 이르렀던 연도가 2016년인 걸 생각했을 때 빠르고 역동적이고 젊을 것만 같던 동남아 국가들이 이르면 2030년대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르게 온다는 느낌이 확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신흥국들의 인재 유출을 선택적으로 쫙쫙 흡수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선진국 국가들에서 경제학자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은퇴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무려 10년치의 트렌드가 한 방에 일어났는데 그 여파를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세죠. 기존에 있는 자국민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은 최근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이민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계된 노동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죠. 그마저도 모자라서 올해 초부터는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비자를 훨씬 더 완화해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원하는 계층의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들 또 노동자들만 전 세계에서 끌어당기다 보니까 선진국 국가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의 걸작의 미술 작품처럼 완벽한 인구 구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0년, 15년 후에 정말 엄청난 인구 절벽이 다가온다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재 유출로 이런 인재들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 경제로 달려오게 되면 전혀 새로운 땅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집이나 자동차, 가구와 같은 생필품들을 이는 아주 큰 단위로 소비를 하게 되죠.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선진국 경제의 교육 사업입니다. 흔히들 선진국 경제 중 하나인 호주를 한번 떠올려 보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히토류나 엄청난 양의 천연 가스를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해서 풍요롭게 사는 나라다, 이런 뉴스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호주의 5가지 주요 수출 품목 중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입이 무려 4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가 수출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통틀어서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히토류나 천연 가스처럼 이게 경쟁이 되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먼 곳으로 공부하러 오게 된 신흥국의 학생들은 다시 선진국 국가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어주고, 또 심지어는 이민자들이나 이민자들의 후예가 각 선진국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혁신이나 경제 발전의 주체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사장님도 계시네요. 쓴다피차 형님. 이분도 마찬가지로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에서 쭉 거주하면서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흥국들이 선진국의 대열로 합류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인재 유출을 꼽아보았는데, 그럼 그 다음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인재 유출을 미래에는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더 선진국, 미국과 같은 나라로 기회가 되면 꼭 나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죠. 인재 유출을 막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전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신흥 국가들이 첨단화된 산업들과 회사들을 설립해서 이러한 인재들에게 올바른 보수와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앞으로 빅8마로 대변되는 대형 의학회사와 친환경 관련 기업들, AI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가 결코 공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바로 옆에서 아주 톡톡히 봤죠. 바로 중국이 한국이나 대만으로부터 반도체 수입이 너무 많다, 이렇게 큰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겠다, 정부에서 나서서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자국의 기업들에게 몇 년 동안이나 퍼다 주었는데 여전히 목표했던 자금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돈이 자국 내 공교육이나 병원 또 공공시설에 투자되었다면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되었던 많은 돈들이 결국엔 자국 기업의 도산이라는 배드엔딩에 다다르게 되었죠. 이렇게 경쟁의 후발주자에 선 국가들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신흥국 국가들이 도대체 왜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합류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신흥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서 여러 첨단 산업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흥국가들이 겪고 있는 인재 유출에 대한 문제를 어쩌면 우리나라조차도 그 영향권 안에 있고 미래에는 위험할 수 있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들을 하단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저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유익하게 보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